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피해자, 유가족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요구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70일 전까지 선거제도를 결정하지 못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은 현행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최초로 컴퓨터 칩을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6년에 걸쳐 추가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을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한 20대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 다행히 큰 참변은 피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국가 행정력 재원 소모 우려 또한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상처를 알지만 참사의 아픔이 정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죠. 대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늘리고 추모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전지원금,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 확대, 또 민형사 재판 전이라도 신속한 배상을 하겠다는 건데 야당과 유족들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 배경으로 오늘 뉴스7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 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5번째, 법안 변론은 9건째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등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다고 지적하고 구성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원 11명 중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정해 야당에 편향될 거란 판단입니다. 또 23명이 기소되고 6명이 구속된 검경 수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대신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협의하여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총리 소속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 확대, 일상회복 지원, 추모시설 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독소 조항에 비해 지원책은 부족하다며 과거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 때처럼 여야 합의를 거쳐 새 법안이 온다면 환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유가족들은 바라는 건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 정부가 배상과 보상을 운운하며 모욕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 행사라고 동참했죠. 언제 다시 재표결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요구해온 진상규명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민주당은 합동 분향소를 찾아 정부의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가 유가족을 2번 죽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사위 구성 자체를 4월 이후에 총선 이후에 하는 것까지 양해를 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싶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조사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재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그 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묶어 설 연휴 이후에 재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도 정하지 못하고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을 냈는데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병립형,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은데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준연동형을 원하니 결정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 때문에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비난한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금 민주당 주류의 행동과 말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기존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제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 난립이 재현될 걸 우려해서입니다.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어하고 비례 몫을 나눠 먹으려는 주위 사람들의 요구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한동훈식 남탓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병립형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함께 제3지대를 비롯한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을 유지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선 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로 기운 분위기인데 내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지금의 준연동형이 더 맞다고 봤는데 민주당이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립형이 오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권역별 병립형이 더더욱 오답인 것도 분명합니다. 시민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기본소득당도 민주당이 윤석열 심판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과 손잡고 태보를 선택하면 얼마나 자기 모순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제3지대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국회마저 내줄 수 없다는 현실론 속에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같은 절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 통화에서 지도부 다수가 병립형인 건 사실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의원 80명도 연동형제 유지를 촉구하는 등 대내외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희용입니다. 공천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여권에선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 공천 작업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됐었지만 본격적인 공천 윤곽은 설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이 이렇게 지연되는 건 개혁신당 등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문제는 수도권 출마자들입니다. 험지에서 현역 의원을 이기려면 한시가 급하거든요.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컷오프 발표를 포함해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정하는 것도 설 이후에야 진행될 전망입니다. 당초 여권에선 수도권부터 2월 초 공천하는 밑그림을 그렸지만 이보다는 늦어진 셈입니다.
당내에선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구도상 우위를 점하려면 지연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야당이 의원이 누구를 배치하느냐. 이 단수 추천하면은 우선 추천하거나 이러면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나갈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경선하면은 서로 협력이 안 될 수 있고. 하지만 수도권 출마를 앞둔 예비 후보들은 한시가 급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예비 후보는 경선은 집안 싸움이라 후유증 정리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가능하면 단수 우선 공천 제도를 활용하고 최대한 서두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는 3일 공천 접수를 마치는 대로 부적격자부터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는 물론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사면 복권이 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공관위는 또 수도권 등 험지부터 면접을 진행하고 2월 말까지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운동권 인사를 노린 표적 출마를 본격화하고 있죠.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특수부 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킬러 공천이 아닌 잡탕 공천이라며 심판받을 대상은 운동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격한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연일 운동권 정치 청산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려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태영호 의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잇따라 민주당 운동권 인사에 도전장을 내며 운동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한동훈 킬러 공천의 표적으로 지목된 윤건영 의원은 출마할 곳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잡탕 공천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집권 여당이 운동권 운운하면서 킬러 공천이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운동권 잡을 게 아니라 물가 잡고 경제 잡아야 됩니다.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영진 의원도 정권 심판론을 회피하기 위한 성동격서식 전술에 불과하다며 거들었습니다. 국민 상식의 눈보다는 특수부 검사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 청산론에 정권 심판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에서도 86 용태론이 분출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윤희숙 전 의원을 소개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었죠. 그러자 곧바로 임 전 실장이 지난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를 말하는 걸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 전 의원이 기본 지식도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아직 작년 숫자는 나오지도 않았다면서요.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예고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1.4%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예고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3분기까지 결과만 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정부에서 구조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권 청산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 정도 식견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꿰찬 것 자체가 586 완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윤 전 의원의 지적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걸면서 벌써부터 벌어지는 치열한 장외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까지 정치권 소식 더 깊이 알아보는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할 거란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소식이 없어요. 사정이 있는 겁니까? 일단 당내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2017년 친문 패권에 반발하며 당을 떠난 이 전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문재인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해달라고 연락을 했다면서요. 공천을 안 해줄 거면서 부를 리는 없고 그러면 당연히 총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재선을 지낸 경기 광명 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네. 원외 친명 쪽에선 요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로 핫한 서울 중구 성동갑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지도부인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 핵심 김영진 의원은 불출마는 너무 높은 허들이라고 했는데요. 지역구 교통정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 전 의원의 복당이 미뤄지는 이유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당을 받아줄 테니 출마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네요. 당 내에서도 이렇게 어지러운데 오늘 민주당 음모론 낭독대회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서로 충성심을 뽐내기 위해 상임위를 음모론 낭독 대회장으로 만든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이 정무위와 행안위를 잇따라 단독 개최한 걸 겨냥한 건데요. 네. 민주당은 곧바로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축소 은폐를 비호한다면 또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제3, 제4의 테러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여지들이 있습니다. 윤재욱 대표는 과연 또 다른 테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을 앞두고 서로 당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음모론을 들고 나온다. 뭐 이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표현이 참 색달라요. 왼수, 이 정치권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좀 한 말인데요. 네.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보수, 1진보는 민주당이 식은 죽 먹듯 승리할 수 있었는데 저 왼수 이낙연이 분당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2대2, 다시 말해서 1대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분열해서 민주당이 이기기 쉬울 거를 저렇게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엉망이 됐다 이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요. 민주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윤석열 도우미 역할로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서도 낮은 단계의 협력만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와 손잡은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역시 개혁 미래당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 설명을 들은 게 없다며 선거 연대 그림은 상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명부터 이어진 개혁 미래당과 개혁 신당, 두 텐트 간 신경전과 주도권 싸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사설 경호업체를 찾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에 40~50만 원이 드는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 달에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가 최소 6건 발생한 만큼 긴장을 안 할 수도 없고 경찰이 나선다고 해도 모든 현장을 다 맡을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예비 후보들이 있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출근길 인사에 나선 총선 예비 후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손을 맞잡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잇따른 정치인 피습 소식에 모방 범죄 우려는 커졌습니다. 한 2명이 서 있었더니 아니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같이 나온 우리 당원들한테 꼭 좀 잘 지키라고. 정당 대표의 경우 경찰 경호팀이 전담으로 꾸려졌지만 1,000명이 넘는 예비 후보를 보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길 안에서는 수행원 한 명과 단독으로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좀 움찔움찔할 때가 있죠. 누구든 친근하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 최근 하루 비용이 50만 원 가까이 드는 사설 경호를 찾는 문의도 늘었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세요. 후보님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 그 경호해드리거든요.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는 후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와 연결되는 인공 칩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 칩을 이용하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자유롭게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앞선 동물, 그러니까 원숭이 뇌에 칩 2개를 이식하는 실험에서는 23마리 중 15마리가 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의 보도 보시고 그럼 텔레파시가 가능한 시대가 오는 건지, 그 첫 발을 뗄 수 있는 건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모니터를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는 칩을 뇌에 이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It's not magic. The reason Neuralink works is because it's recording and decoding electrical signals from the brain. 이 칩을 개발한 뉴럴링크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돼지와 원숭이 실험에 이어 인간의 뇌에도 칩을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 칩을 통해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초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Almost no ability to operate their muscles, sort of like a sort of Stephen Hawking type situation, and enable them to operate their phone faster than someone who has working. 머스크는 초기 결과는 조짐이 괜찮은 뉴런 스파이크 탐지를 보여준다고 전하면서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원숭이 대상 실험 중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앞으로 최소 6년간 임상 시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임상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기부 출입하는 산업부 정지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신기하면서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이 열광했던 영화죠. 1999년에 개봉했던 매트릭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영화의 무대는 AI 기계가 만든 가상현실 세계인데요. 주인공 네오의 뇌에는 사실 칩이 삽입돼 있습니다. 태권도나 복싱 등 격투 기술 정보를 뇌에 전송하면 순식간에 격투의 달인이 됩니다. 이건 영화 속 한 장면일 뿐이고요. 현재 기술과는 매우 큰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당장 저렇게까지 발전하기는 물론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칩을 심는 게 아니라 전극을 심는 겁니다. 그 전기 신호를 읽어드리는 센서를 뇌에 삽입해서 생각만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BCI,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이 첫 번째 실험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는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머스크의 이번 임상은 수술 로봇을 통해 뇌 표면에 전극을 아주 조밀하게 삽입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뇌 신호를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네, 텔레파시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국립국어원은 텔레파시 정의를 한 사람의 사고, 말, 행동 따위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심령 현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머스크가 언급한 이번 텔레파시는 제품명일 뿐이고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를 제어하는 게 머스크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파시까지는 갈 길이 아주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고 그리고 또 뭐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지원해서 지금 머리에 칩을 심은 거잖아요. 그래도 머리에 칩을 심는 거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라식 수술처럼 아주 안전하고 간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 사람의 두개골을 열어서 칩을 삽입하는 걸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 또 각국 정부가 과연 허용을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치매 등 그 각종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고요. 여기서 전문가 의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기술이고 뇌질환의 치료라든가 재활과 같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자두뇌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기술 개발에 발맞춰서 윤리적,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논의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정주영 기자 지금까지 설명 감사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을 때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의 사무실 직원으로도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편하게 수시로 심지어 김 전 부원장의 감옥에 있어도 김 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죠.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도 위증교사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날짜에 대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재판에 나와 해당 날짜에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대위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 사람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을 당시 텔레그램을 통해 수사 상황과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일정 등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걸 일체 금지한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박 씨와 서 씨를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하는 걸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채용한 사람이라며 방대한 김 전 부원장 재판 기록 정리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았다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을 2심에서 3차례 다 재판에 나가지 않아 진 사건이었죠.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첫 변론에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고 하네요.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이른바 재판 노쇼 논란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로 세상을 등진 고 박주원 양의 변호를 맡았고 1심 승소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했습니다. 패소 사실을 의뢰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못 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주원 양의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 기일에 권 변호사는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1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저는 분통이 많이 터집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원고 패소의 책임이 자신의 태엽 때문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통해 패소는 변론 소홀 때문이 아니며 자신의 부족함과 패소 사이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 사고를 낸 다음 차를 몰고 식당으로 돌진했고 그 다음엔 또 차를 버리고선 도주까지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츠 승용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2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이 차가 한 골목 사거리에서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거리에서 사고를 낸 벤츠 승용차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바로 앞 식당으로 그대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폭탄을 맞은 듯 출입구와 전면 유리벽은 물론 가게 안까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도 이제 못 나오니까 조수석 쪽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약간 제가 딱 보니까 음주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100m가량 도주하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이 운전자와 사고를 당한 경차 운전자가 다치기는 했지만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길에도 사람이 없어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특히 조경이나 인테리어용으로 사랑받는 화산석 부스러기, 일명 화산송이는 제주도의 보존자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제주도 밖으로 못 갖고 나오는 거죠. 이 화산송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경찰이 한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루를 열자 붉은 흙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입니다. 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60대 A씨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앱을 통해 화산송이 400kg을 20kg당 2만 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150포대 정도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150개 정도 판 거는 그 누구한테 어떻게 판 거예요? 그 당근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뭐 나는 누가 사가지는 모르죠. 얼마 전에는 용암구를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한 70대 B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B씨가 판매한 용암구는 모두 7점으로 지름이 10에서 20cm인 돌을 많게는 2만 6천 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석 등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매하던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때마침 계산대 옆에 있던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지 말을 거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이 사람 바로 형사였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는 사라집니다. 잠시 뒤 같은 남성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담배 1보루를 더 사갑니다.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담배를 더 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성이 벼락같이 카드 단말기에 있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이 남성 18년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범죄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형사가 신분을 밝히고 검문을 시도하자 남성은 담배를 꺼내놓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형사는 이 편의점 밖에 나와서도 남성과 격렬한 몸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붙잡고 밀치고를 반복한 지 8분 만에 형사가 남성을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대전역 대합실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 13만 5천 원어치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날카로운 촉이 더 큰 범죄를 막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주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술값을 못 내겠다며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을 불러보라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는데 잡고 보니 다른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체육복을 입은 남성을 경찰이 제압해 데려갑니다. 술에 취한 듯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경찰 출동 직전까지 친구들과 밤새 마신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버티던 20대 김모 씨입니다. 가게 안에서 술을 먹으면서 계속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고 들었거든요. 김 씨는 술값 160여만 원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휴대전화와 음료수 캔을 던지면서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을 불러보라며 기세등등하던 김 씨는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척하며 신원 확인을 피했습니다. 추궁 끝에 이름을 댔지만 이마저도 가짜였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지문을 확인했고 김 씨는 A급 지명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체포한 김 씨의 신병을 파주경찰서로 넘기고 함께 있던 2명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날개를 다친 독수리가 구조됐습니다. 발목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 동물원 인식표가 달려 있었고 발견 시 연락을 바란다는 문구가 영어와 몽골어로 적혀 있었죠. 설마 미국에서 날아온 걸까요? 정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 임시보호소로 들어왔습니다. 붕대를 감아 날개를 펴고 날지는 못해도 맹금류답게 눈매와 부리가 매섭습니다. 몸 길이 1m, 무게 6.4kg, 한두 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구조될 때 날개에 WU라는 표지와 함께 발목에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 동물원 인식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발견된 장소는 전남 광양입니다. 만약 미국 덴버에서 날아왔다면 10,000km를 비행한 셈인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독수리가 주로 사는 몽골에서 한반도로 겨울을 나려고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봐도 덴버에서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동물원에 있는 팀이 이제 몽골에 가서 연구 목적으로 부착을 한 거죠. 구조센터는 덴버 동물원에 이메일을 보내 독수리가 발견된 경위를 파악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방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요즘같이 매서운 추위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있을까요? 평양 돋보기에서 강대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북한이 우리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만큼 훨씬 추울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춥습니까? 네, 다들 한파로 고생하셨을 지난주 날씨로 비교해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영하 10도 전후의 기온을 기록할 때 이 북한에서는 영하 30도에 임박하는 지역까지 확인됐는데요. 이 평양의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한파라고 표현하는 수준의 추위가 일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에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분들은 더 겨울나기가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이 생활 수준에 따른 난방 수준 역시 자연스레 다르겠죠. 네. 하지만 문제는 이 평양 시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따뜻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북한 이탈 주민분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난로가 안 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옷을 다 껴입고 수건까지도 얼굴에 다 감고 눈 위에 성에 같은 것도 다 끼고 해요.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도심 건물도 이 추위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지방은 땔감으로 쓸 나무는 물론 이 풀뿌리조차 찾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 혹독한 추위에 이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 당국 혹은 관련 언론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겨울 스포츠를 홍보하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 최근 북한 방송을 보면 이 스케이트장과 이 스키장을 즐기는 북한 주민들 모습이 여럿 담겼는데요. 네. 이 앞서 설명드리던 상황과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상반된 모습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해당 영상은 북한 주민이 아닌 이 해당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스키장을 이용하는 러시아 여성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때마침 주목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Всем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Вика. Если вы меня видите, то, наверное, еще не знаете, что я около 2 месяцев живу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вот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мне выда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ехать н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Мосиньон. 2018년 12월 2일 북한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 북한은 인터넷이나 SNS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는 국가인 만큼 이 해당 영상에는 이 러시아 대사관이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국민보다 관광객을 더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외화 벌이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극심한 경제난을 대북 제재와 무관한 이 관광 사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 달, 즉 2월 9일부터는 이 러시아 관광객 100여 명이 마식령 스키장 단체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해외 단체 손님이 되는 건데 이 북한은 앞으로도 러시아, 중국을 향한 대외 홍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겨울 추위를 두고 한쪽에서는 얼어 죽고 한쪽에서는 관광을 하고 상반되네요.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지역 간 인구 이동도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 문제, 또 직장 문제 등으로 더 이사를 많이 갈 테니까요.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 인구 이동 규모와 이동률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오는 쏠림 현상은 7년째 이어졌고 동시에 비싼 집값 등으로 서울을 떠난 인구의 60%는 경기도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김주연 씨는 지난해 서울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에 따라 이뤄진 선택이었습니다. 군대 동기들이나 친구들도 다 직장은 서울 근교로 구하길래 그 점에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에도 직업과 가족, 주택이 주된 이사 이유로 꼽혔습니다. 수도권엔 7년 연속 이사 온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서울을 떠난 사람의 약 60%도 경기도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고령화로 인구 이동, 이사 자체는 3년째 줄었습니다. 지난해 약 613만 명이 이동했는데 이는 49년 만에 최저고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5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인구수가 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동률이 7% 이하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동률이 높은 20대도 직장과 주택 문제로 이동이 3년째 감소했습니다. 20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동자의 규모 자체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감소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급속한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지 못하면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요즘은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죠. 여기에 발코니가 있으면 어떨까요?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아파트처럼 발코니 부분을 터서 더 넓게 쓸 수 있겠죠. 앞으로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둘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일정 면적 이하면 원룸만 만들 수 있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구조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해 아파텔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실이며 주방, 방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입니다. 또 다른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습니다. 공급 면적에 포함돼 크게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발코니가 공급 면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했지만 오피스텔은 동간 간격이 좁아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방이 한 개이거나 원룸형일수록 내부는 더 좁게 느껴져 아파트보다 주거 만족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실평수가 적은데 이제 발코니 같은 부분도 없다 보니까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빨래 널기에도 이제 혼자 살면서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는 오피스텔도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합니다. 지금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5룸, 투룸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차장 규제, 무슨 평수 제한, 또 발코니 수치 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 정부는 다만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까지 허용할지는 좀 더 따져본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 부자행.
MBN이 이 부자행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을 연중 기획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남들 다 하는 뻔한 제안 말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진짜 해법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선 진단부터 해봐야겠죠. 첫 순서 박유영, 강세현 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인구는 5,200만 명 정도입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항아리처럼 중간이 볼록한 것 보이시죠?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는 생산 연령 인구가 10명 중 7명이어서 가운데가 두툼한 겁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30년 뒤는 어떨까요? 인구수 4,500만 명, IMF 외환위기로 출산을 미뤘던 1997년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급감 규모는 둘째치고 그때와 비교도 안 되게 심각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가 전체의 22%에서 7%, 고령자는 6%에서 41%로 호리병 모양이던 인구 구조가 30년 뒤엔 이렇게 뒤집힌 호리병이 될 걸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노인보다 4배 많았던 그 시절과 달리 아이 한 명당 노인은 5.5명 비율이고 당시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 9명을 지원했지만 이때는 8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 사실 미래까지 갈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바로 오늘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저출생 해법을 바로 지금 총동원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강세현 기자가 20,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와 가장 비슷한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전북 순창군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순창군은 65세 이상 주민의 비율이 35%를 넘어섰는데요. 우리나라도 20년 뒤면 이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마을회관 문을 열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평균 나이는 75세, 가장 어린 분도 70을 훌쩍 넘겼습니다. 젊으신 분이 많았는데 다 늙어갖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죠, 많이. 집에 한 양반들씩 둘 양반도 계신 양반 윗사람 안 되고 대부분 다 혼자 계시고 그러죠. 살기 좋은 마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살기는 좋은데 너무나 사람들이 없은 게 심심하고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와야지 젊은 사람들이. 저출산은 거리의 모습도 바꿉니다. 이 동네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이 단 2곳밖에 없습니다. 반면 경로당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을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가로 들어가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딱 붙어 있고 200m 떨어진 곳에도 경로당이 보이고 길을 건너서 복지시설도 눈에 띕니다. 순창군의 경로당은 370개, 서울 강남구의 2배가 넘습니다. 풍경이 달라지면 경제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26년 전 박종규 씨가 문을 연 마트도 저출산의 여파가 덮쳤습니다. 20분간 지켜보니 한 명 빼고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만 마트를 찾았습니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드리며 흐름에 맞춰갔지만 매출은 줄었습니다. 기본 생활 필수품 외에는 뭐 거의 돈을 쓰지도 않죠. 30-40% 그 매출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건 시작이라고 불과해요.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은 두드러질 것 같아요. 일손도 부족해졌습니다. 박현숙 씨는 손이 많이 가는 밤 농사를 접고 부부 둘이서 할 수 있는 염소 농장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인부를 충분히 마을 사람들을 모셔서 해도 다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서 계속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옆마을에서 모셔오다가 또 조금 더 먼 데서 모셔오다 더 안 되니까 이제 아까 인력센터에도 해보고. 저출산이 일으킨 파도가 전국을 덮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유니클로나 스파와 같이 제조와 유통을 일원화한, 그러니까 옷을 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곳들을 스파 브랜드라고 합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이들 찾고 있는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20대 엄예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SPA 브랜드 매장을 찾아 옷을 구경합니다.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사실 그 매장 접근성도 되게 좋기 때문에 약간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PA는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과 판매까지 일원화해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의류 전문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높은 가성비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50대 이상은 합리적인 가격을, 10대들은 다양한 디자인을 SPA 옷 구매 이유로 꼽았는데 한 번 구매 시 9만 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MZ들이 요즘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이제 옷에 있다 보니까 SPA 브랜드 5곳의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8점을 기록했는데 장점과 단점은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매장 환경은 4점대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재 및 내구성은 3.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재는 좀 가볍고 뭐 고급스럽진 않죠. 그렇지만 쉽게 편하게 뭐 이렇게 다닐 때 입을 수 있는? 업체들은 최근 소재 개발과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소재 업체, 협력 업체들과 함께 이 숙제를 해결하고 SPA 브랜드가 한철 입고 버리는 옷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등본 가족관계기록부 이런 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지만 인감증명은 직접 주민센터로 가야 받을 수 있죠.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사무도 확 줄어듭니다. 김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은행 거래 등의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서류에 찍은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지만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 놓고도 이러면 국민이 체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08건의 사무 가운데 82%인 2,145건을 내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민원이나 청년 임대주택, 난임시술비 같은 공공서비스 신청을 할 때도 앞으로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에 따라 1,498종의 행정서류 가운데 올해 421종, 내년에 900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 처리 기관들이 행정정보를 공유하도록 바꿔서 그동안 국민에게 직접 서류를 떼오게 만들었던 불편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발급량이 많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부터는 구비 서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발급해온 행정서류는 연간 7억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전 1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운명의 16강전을 치릅니다. 지면 탈락인데다 지도력에 물음표가 달린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카타르에서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16강전을 앞둔 마지막 훈련이었지만 대표팀의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김민재도 큰 소리로 훈련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다짐했지만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사우디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1988년 결승과 2000년 준결승에서 모두 패하며 탈락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명장 만치니 감독의 지휘 아래 이번 대회에 출전한 사우디는 조별리그 3경기 동안 페널티킥으로 한 골만 내줄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뽐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연이은 졸전으로 불안함을 노출했습니다. 사우디에 지고 8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그동안 우승을 공언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에 물음표가 달리며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It's different to group phase. We know we did a couple of mistakes. We correct them. I don't fear anybody.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대표팀은 극적인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온갖 악재를 딛고 내일 새벽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카타르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8강 진출에 열광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태극전사들도 저렇게 기뻐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이면 충청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양은 제주에 5에서 30mm, 그 밖에 내륙으로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1도, 부산 13도까지 올라서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강수가 잦을 텐데요. 특히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영동 지방에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